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간단히 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는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네, AGNES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묶는 방식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GNES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자, 밑에 예를 들면 뭐 그룹이 되게 많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마치 이렇게 그 월드컵 예선 경기 치르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제 잘라주는데 이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림, 피겨가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만요.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한 가지 보시면 요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어디서 지금 이 클러스터 개수를 정할지 잘라줄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오늘 이제 뒤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K-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K-민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 K-민스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넘버 오브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 군집의 수에 대해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이 지금 각각의 디스턴스,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디스턴스를 지금 앞에서 구하셨잖아요. 이 각각 군집 길이의 요 직선의 거리, 이 뭐 유클리디안 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직선의 거리를 구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잠시만요. 시각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묶음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요 거리상으로. 묶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덴드로그램에서 이 Y축 죄송합니다. 덴드로그램에서 이 Y축은 지금 보시는 이 디스턴스예요. 즉 디스턴스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유사성, 즉 우리가 similarly 그러니까 비슷하냐 아니냐 이 클러스터의 같은 경우에 A 집단하고 B 집단이 야당 여당이 서로가 얼마큼 다르냐는 유사성이 적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면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그룹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군집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디스턴스의 거리가 유클리디안이든 맨하탄이든 이 디스턴스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에서는 보시면 이 y축에서 보시면 디스턴스가 사실 많이 나는 게 이 스태티스티컬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은 클러스터의 이 분류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사실 클러스터를 두 개로 나눈 건 너무 극단적일 수가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거리상으로는 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잘라주는 게 좋긴 하겠죠. 가장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X 그룹하고요, 동그라미 그룹하고 뭐 동그라미 그룹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나눈다는 거는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는 좀 색깔을 바꿔서 예를 들면 요 그룹하고 기타 나는 다른 그룹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지금 요 이렇게 보는 것이 자 그러나 이것은 이 거리상으로는 그러한데
이 그룹 내의 거리, within 거리랑 between distance랑 within distance가 각각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within distance는 제일 줄여주고 between distance를 제일 늘려주는 걸 이제 택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 클러스터링인데 지금 보시면 실은 보시면 요 그룹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요 그룹도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 그룹도 하나의 새로운 그룹으로 사실은 분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덴드로그램은 만약 이 덴드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디스턴스가 가장 높은 값으로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투 클러스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결국 이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클러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스카터 플롯을 같이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이 있다 없다, 치매다 아니다 보다는 치매 전 단계인 뭐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같은 것들을 그룹을 하나 더 정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지금 나눠주는 이런 값들을 지금 이 그룹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 뭐 이거는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초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뒤에서 오늘 배우실 k 민스는 이 k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즉 이 k 값을 미리 정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래서 미리 k를 정한다는 건 결국 k는 클러스터링 개수죠. 넘버 오브 클러스터링이 k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개로 하겠다 그러면 3 민스 그러니까 세 개 k는 3다라고 미리 정해 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미국에 41개나 주가 있죠. 41개나 도시가 있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범죄율, 크라임, 포버티, 빈곤율, 인컴, 소득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좋은 도시냐 나쁜 도시냐 이런 걸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도시끼리 묶어서. 자, 그럴 때 이런 우리가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응용하신다면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뭐 식품 조사,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을 새롭게 묶고 싶을 때 지중해식 식사 뭐 이런 것처럼 묶고 싶을 때 쓸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제약 같은 거 하실 때는 같은 성분끼리 뭐 묶을 때 이미 아는 성분이 아니라 어떤 뭐 이 거리에 의해서 컴퓨터가 AI가 새로운 어떤 그룹핑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루엣, 이 R 코딩은 제가 이 수업 때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이스피언시가 나오고요. 결국은 R 도표를 통해서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아까 이렇게 여기서 끊으면 지금 디스턴스가 4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서 안 끊고 얘가 가장 합리적인 거는 여기서 이렇게 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그룹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루엣 도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루엣 도표라고 합니다. 배너 도표. 이 배너 도표를 보셔서 가장 합리적인 게 지금 클러스터링 세 개다라고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코익스피언스 값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이제 이 어저스트한 값, 어저스트 사이트 데이터, 어저스트 값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R 랭귀지를 통해서 만약에 요 세 가지죠. 결국은 x 변수가 x 이 세 가지의 이 디스턴스를 대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묶게 되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예, A가 이제 adjust예요. adjust 잘 안 나오네요. 예, adjust J입니다. adjust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저스트 클러스터에서는 아까 지금 클러스터의 넘버가 몇 개였죠? 넘버가 3개였잖아요. 예, 넘버예요. 넘버가 3개였잖아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이 변수가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최종 클러스터에 대한 결과값을 R에서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산출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아까 41개의 미국의 시티가 있고 그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로 각각의 이런 점수에 따라서 나눠지죠. 예를 들면 지금 클러스터 1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크라임 범죄율은 굉장히 낮고요. 범죄율이 낮죠. 셋 중에서는. 일단 포버티도 보시면 빈곤율이니까 이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는 리치한 도시죠. 그 다음에 인컴 소득 수준은 보시면 다른 지금 그룹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죠. 자, 결국은 이런 집단은 이런 도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범죄도 적고 빈곤자도 적고 잘 사는 도시죠. 어떻게 보면 상류층 도시죠. 비버리 힐즈 같은 그런 도시죠. 자, 반대로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을 보시면 각각 또 다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제 K 민스, K 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고요. 굉장히 베이직한 클러스터링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때 이 K 민스가 있고 또 이게 뭐 Z도 있어요. G 민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평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니라 센트로이드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은 결국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민이 아니라 거리 간의 민이 아니라 뭐 센트로이드 중앙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 구조는 결국은 K-민스 애널리시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파생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민스 애널리시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때는 우리가 어, 우리 앞서 보셨던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키워드는 이거죠. 자, 미리 지정된 자, K개의 군집. 즉 제가 미국에서 말하는 미리 지정이라는 거는 자, 저 결국 연구자가 사전에 어, 그룹 수를 그러니까 그룹이 결국 군집이잖아요. 그룹의 수를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앞서 보셨던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계층적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군집의 수가 결국 AI가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서 찾아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리 지정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주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제약회사인데 예를 들면 지금 잘 팔리는 물건, 그 다음에 좀 덜 잘 팔리는 물건,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안 팔리는 물건,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안 팔리는 물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단순히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판매량으로만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뭐 가격이라든지 또 소비자의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정 지표가 여러 개일 때 우리가 만약 세 개로 그냥 그래도 알고 싶다. 내가 뭘 정리해야 되고 어떤 건 계속 투자를 해서 약을 더 개발하고 어떤 거는 더 이제 플래그십으로 팔지. 자, 이런 경우에는 세 개라는 그룹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분석에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군집의 수인 거예요. 군집의 수. 자, 이 군집의 수는 어디서 구하냐면 이 K라고 하는 요게 지금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집의 수를 어떻게 지정하느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의 백그라운드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그 도메인에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전통적으로 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정상노인,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 다음에 디멘티아, 치매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룹을 보통 나누잖아요. 진단할 때. 자, 그런데 제가 이 검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배터리. 그냥 사실은 원래 이거 어세스먼트는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의 묶음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새로 개발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까지 했을 때 각각의 어느 집단에서 묶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K는 미리 정해놓는 게 맞겠죠. 그럴 때 K는 저는 3이라고 정해놓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연구자가 사전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미리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미리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K 값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K-민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고로. 우리가 옛날에 이거는 또 데이터 마이닝에서 EM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거든요. EM 데이터 마이닝, EM 클러스터링, EM 클러스터링이라 부르는 이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K-민스랑 비슷한 겁니다. K-민스랑. EM이랑 K-민스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분석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하고 같이 띄워놓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적절한 K를 수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또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변수 variable이 continuous variable인 경우에만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뭐 yes or no로 돼 있는 categorical variable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continuous variable만 k-means 군집 분석에 사용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k-means 클러스터링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이 measurement가 continuous variable이어야 한다.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는 요로와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K의 number of K의 수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집단을 몇 개로 할 거냐, 클러스터의 집단을 몇 개로 할 거냐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걸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K 값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자, 무작위로 K 관측지의 중심값 센트로이드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AI가 알아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죠. 자, 그 다음에 관측지 가장 가까운 그런 클러스터링에 다시 새로운 그러니까 임의로 한 거니까요. 이거는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정하는 거니까요. 관측지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에 다시 이 재배정해요. 네, 다시 이거를 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중심값을 계산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군집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그룹끼리 더 이상 쪼개지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는 요 이제 센트로이드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요 최상의 값에 도달하게 되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사실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가 우리가 재배정, 그러니까 어레인지를 계속 다시 하는 거야. 리샘플링, 리어레인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계속 이 센트로이드, 사실 이게 K에서 센트로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X라는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세모라는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이쪽에 찍었으면 지금 이 센트로이드하고 가장 가까운 지금 각각의 이 군집 거리들을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다. 이건 이제 랜덤하게 우리가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꼽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묶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묶였죠. 그럼 다시 이 집단에서 클러스터를 다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룹이 계속 나눠지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리샘플링,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계산하는 어레인지를 다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군집 내의 차이, 그러니까 within distance의 차이를 계속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이라이트 클러스터링에서도 결국 우리가 집단 내의 차이는 결국은 뭐 유클레디안이든 맨하튼이든 중요한 건 디스턴스의 합으로 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이 지금 이게 얘가 묶였어요. 묶였고 요 묶였고에 지금 보시면 요 요 거리에서의 요 차이, 센트로이드의 차이. 그다음에 요게 센트로이드면 요 중심점하고의 센터 포인트하고의 차이. 요 거리하고 요 디스턴스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 디스턴스하고 이건 이제 비트윈 그룹이잖아요. 비트윈 클러스터. 요 값의 차이를 구하는데 얘가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최소화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은 결국은 초기 군집, 제일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중심값을 정했을 때 이제 정하고 나서 특정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K 값이 중요한 거예요. K 값. K 값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들 연구 가설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사실은 K 값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 단계, 질병 전 단계,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이 만약에 클러스터가 뭐 6개, 8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각의 그것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하버드의 아주 훌륭한 대학원생, 학생. 자, 알리아 윌리엄스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사례인데 이게 캐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알리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초코바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판기 데이터였는데 제가 자판기를 학교에 설치해서 떼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초코바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초코바가 만약에 한 80개 정도의 제품이 있어요. 80개 제품이 있고, 근데 자판기에 내가 80개를 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포인트는 뭐였냐면 헬스, 건강한 초코바, 예, 착한 초코바죠. 헬시한 초코바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80개 중에서 우리가 헬시한 게 뭔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헬시하고 언헬시하고 그런 클러스터링 몇 개, 두 개를 정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뉴트럴. 그러니까 뭐 헬시하지도 않고 언헬시도 하지 않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 헬시한 요것만 팔고 싶다. 자판기에. 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리아 윌리엄스라면 K를 3으로 정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론대로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연구자가 결국은 헬시한 클러스터링, 언헬시한 초코파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뉴트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중간에 초코바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열을 개선하면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많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 더 했어요. 이 사람은 예제에서는 캑을 예제에서 4개로 했어요. 군집을.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싼 거 뭐 이런 식으로 싼 초코바, 그냥 뉴트럴, 그러니까 칩 초코바, 뉴트럴 초코바, 그다음에 언헬시 초코바, 헬시 초코바 이런 식으로 4개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칼로리, 팻, 프로틴 이런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이제 했을 때 K-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까 하이라이컬 클러스터에서는 우리가 덴드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이라이컬 이 클러스터링에서는 덴드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자, 왜냐하면 덴드로그램은 내가 그룹을 이제 몇 개를 미리 정하고 이걸 클러스터링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이렇게 세 개일 수도 있고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덴드로그램이 중요했었는데 자, 이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 이 덴드로그램이 없죠. 왜냐하면 왜 없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K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K는 4라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또 다운되나 보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이게 프로그램이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다운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들 그래도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중간에 좀 잘려서 미안해.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때는 우리가 예, K-민스에서는 K 값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덴드로그램이 없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K는 4였잖아요. 자, 미리 클래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보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 지금 2차원의 이 two components explain 이 피겨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스카터 플롯인데요. 스카터 플롯에서 보시면 결국 자, 지금 컴포넌트 1은 이게 1차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1차 이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컨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Y축은. 자, 이 거리들을 각각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실 네 개로 이렇게 저기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원 안에 있는 요 개체 간의 이 거리보다 결국은 요 그룹과 그룹 간의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거리가 가장 클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룹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밑에 보시면 R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explain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two component explain 80%죠. 그러니까 88%로 우리가 이 포인트 베리어블리티를 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네 개의 클러스터는 결국은 이 전체 데이터에서 88.75%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에서는 덴드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최적의 그룹핑을 하셔야 되는데 이 K-민스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중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지금 잘 보이시죠? 죄송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explain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0%로 투 컴포넌트로 봤을 때 2차원으로 봤을 때 투 디멘설로 봤을 때 이것이 88.75%를 explain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그 K가 4일 때, 즉 4 클러스터, 4 그룹일 때 지금 보시면 전체 데이터의 88.75%를 explain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뭐 그룹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거리에 따라서. 그게 더 옵티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땐 K를 5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 지금 그 이 두 개의 컴포넌트의 값이 조금 더 인크리지 된다면, 조금 더 늘어난다면 만약에 89%라든지 19%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훨씬 더 익스플레인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중요해요. 이 컴포넌트 도표가.
그래서 R에서는 반드시 이런 거 산출하셔야 됩니다. 저 K민스에서는. 자, 두 번째는 K민스에서는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실루엣 차트. 자, 이 실루엣 차트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요 배너 도표랑 비슷하죠. 우리가 하이라이컬 클러스터링에서는 우리가 배너 도표라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배너 도표에서는 자, 다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자, 클러스터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끊으면 두 개의 그룹이 되는 거고 여기서 끊으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룹이 되는 거고 여기서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이 지금 y축에서 이 디스턴스의 어느 부분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이, 이 그룹 결국 클러스터링의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미리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K민지에서는 이것을 미리 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루엣 도표라는 걸 통해서 비슷하게 또 우리가 이게 적절한 K 값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값은 이제 R 프로그램에서 산출한 것인데 자, 37개의 지금 초코바 상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실루엣 width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루엣이니까 S라고 표현하고 S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SI 값이 구해지고요. 밑에 이 X축은요. X축이. 그다음 Y축은 보시면 각각의 이제 가장 최적의 그룹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4 클러스터리 4 처음에 지금 K가 4였으니까 4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눴을 때 요 지금 C의 값을 보는 것인데 자, 보시면 자, 요걸 지금 무시하더라도 요 지금 이 실루엣을 한번 볼게요. 이 피겨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금 이게 퍼스트 그룹, 세컨드, 서드, 포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치 통계적 유의성과 그러니까 스태티스틱 시그니피컨트하고 클리니컬 시그니피컨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스태티컬하게 보시면 이거는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전체 토탈 익스플레인 값이고 요 도표에서는 우리가 이 K가 과연 내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4개, 5개 정할 때 그게 적절했느냐를 요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에버리지 실루엣 위스를 우리가 요 평균적인 요 위스죠, 여기 위스 요런 위스를 우리가 요런 위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밑에 값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K 민스 클러스터링이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연관 규칙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장바구니 분석, 그러니까 바스켓 애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R에서는 이게 근데 이 어소시에이션 룰 분석은 파이썬에는 잘 없어요. 파이썬보다는 이건 R에서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R에 이 APORI A 피오라이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APORI 알고리즘. 이거 제가 발음을 좀 잘 못하는데 APORI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R에서 되게 대표적인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의 방법으로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보다는 이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 때는 피오라이 알고리즘을 많이 쓰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연관 부칙은요. 자, 지금까지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언스퍼바이스 러닝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언스퍼바이스 러닝의 핵심은 우리가 레이블을 정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y 값이라는 거에 대한 개수만 정해줬지 이 y의 특성을 우리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소위 지금 이제 연관 규칙은 이 y까지 집어넣었을 때 클래스랑 비슷한데 우리가 투입되는 인풋 베어리어블하고 결국 아웃풋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의 개념이 아니라 얘를 각각의 하나의 그냥 팩터로 봤을 때 얘를 동시에 넣었을 때 각각의 어떠한
어소시에이션한 이제 룰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이 바스킷 애널리시스라 불렀냐면 마케팅에서 많이 썼는데 우리가 선호도 그래서 에이피오리어레이라는 뜻이 선호도라는 뜻이에요. 이 분석을 쓸 때 연관성 분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맥주 아시죠? 맥주, 비어, 맥주를 드실 때 사람들은 땅콩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땅콩을 또 곁들여서 팔기도 하고 맥주 드시는 분들이 또 콜라를 드시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 끼워 팔기 할 때 맥주에다가 땅콩, 콜라 이렇게 묶어서 파는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맥주를 사는 사람들이 땅콩이랑 콜라를 선호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있으면 패키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발생하는 커커런시라고 하네요. 자, 함께 발생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사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가 필요합니다. 자, 특히 기업에서는 더 그렇겠죠. 자, 근데 기업 말고도 예를 들면 뭐 건강 행위 같은 거, 질병, 뭐 약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A 우울증 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B 영양제를 먹는지 이런 상호 효과 같은 거 연구할 때 그거는 어떤 가설보다는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묶어야 되니까요. 거리들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소시에이션 룰인데요. 그럼 룰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소시에이션 룰.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그러면 애널리시스 할 거냐? 자, 우리가 논리 함수, 그러니까 논리 로직이라고 하죠. 함수에서 보시면 가장 이제 컴퓨터가 쉽게 하는 것은 if then으로 구성하는 거죠. if then. 그래서 만약 뭐뭐 하다면 if, 만약 뭐뭐 하다면 then.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맥주를 구매한다면 then 그 이후에 사람들은 뭘 구매할까? 예,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소위 우리가 레이턴트 패턴, 숨겨진 패턴을 발생하는 건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커어커런시한 그런 이벤트인 경우에는 이 연관 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자, 이때 if 부분을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if 부분을 조건절. 그 다음에 then 부분을 우리가 결론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결론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면 자, 뭐 오비 맥주를 사는 사람은 안주를 뭘 먹을까라고 했을 때 오비 맥주는 if가 되겠고요. then은 이제 결론, 안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뭘 살까?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 규칙 분석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 이 아이템이라는 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뭐 맥주라든지 뭐 안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항목이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레이턴트한 어소시에이션, 레이턴트한 릴레이션십, 레이턴트 릴레이션십을 찾아내는데 것이고요. 이제 이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조합이 많아지면 문제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if then으로 제가 만약 오비 맥주를 먹는 사람들이 제가 주제를 그냥 안주를 뭘 살까라고 하면 안주라는 거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한 50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묶어주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쵸? 그러니까 조합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복잡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number of item이에요. number of item. 그 아이템의 개수죠. 이 아이템의 개수가 사실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n승이 돼버리니까 3의 n승,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숫자가. 이건 되게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이 100개가 있어요. 안주가 100개가 있는데 이 제품을 만약에 각각의 조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관 규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세트의 빈도를 좀 줄여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개 뭘 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건강 습관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헬스 비헤비어 건강 행위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건강 행위. 예를 들면 흡연, 음주, 예, 스모킹, 알코올 컨섭션, 그다음에 비만, 어베스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담배도 많이 피고 뚱뚱한지 뭐 이런 거 볼 때 요 정도 세 개 정도의 우리가 아이템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적당하지 뭐 100가지씩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예, 에프리오리 알고리즘입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입니다. 에이프리오리. 예, 저희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자, 정확하게는 에이프리오라이예요. 에이프리오라이 알고리즘. 자, 이거는 보시면 자, 미리 정해진 빈도의 임계치 스레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레솔드를 만들고요. 이 스레솔드를 초과하는 우리가 아이템 세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입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스레솔드를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 아이템 세트에 대한 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건데요. APO라의 알고리즘은요. 이 서포트라는 이 지지도라는 요 값으로 우리는 이 지금 아이템 세트의 빈도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최소 지지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이 미리 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특정한 아이템이나 아이템 세트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 분석이 만들어주고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계산이 이지해지죠. 난이도가 이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템 세트의 number of 아이템 세트를 미리 정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미리 정해진 빈도수 아래에서 우리가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빈도수가 낮은 아이템을 우리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아이템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연관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맥주하고 비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누가 계산했을 때 서포트가 낮아요. 그러면 비누는 빼버리고 왜냐하면 거의 희미하니까 굉장히 희귀하니까 이 어서시에이션의 이 룰이 형성되기에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걔는 빼고 나중에 분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사실은 이 if then의 연관 규칙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규칙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자주 발생하는, 그러니까 빈번하게 등장하는 굉장히 스트롱한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면 얘는 소위 이제 나중에도 이런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트롱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이 룰을 찾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지도는 자, 여기 보시면 토탈 넘버 오브 트랜잭션 그러니까 전체 거래건 수에서 자, 지금 우리가 if then을 저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언급된 아이템. 그러니까 맥주였으면 맥주랑 안주가 3개라면 그 4개 이렇게 지금 넣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우리가 지지도 서포트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저 결국은 자, 조건절에서 결론절을 이렇게 나눠주는 예, 이런 식으로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그 probability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서포트인 지지도 값이랑 신뢰도 값 이 두 개만 정하게 되면 우리가 연관성의 강도를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리프 레이쇼라고 해서 립 레이쇼 즉 우리가 리프트라는 걸 향상하는 값이거든요. 리프트라는 게 우리가 어떤 피규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얼마큼 향상되느냐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리프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프트 차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차트에서 보듯이 리프트에 대한 레이쇼 비율 값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이제 연관의 강도를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대 컨피던스 기대 값이랑 이제 실제 기대된 값이랑 컨피던스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신뢰도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래서 전체적인 무조건적인 확률에 대한 연관 규칙의 신뢰도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리프트 레이쇼를 보게 된다. 그래서 리프트 레이쇼에서 값이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1하고 같다라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확률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한 거니까 연관성이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예요. 리프트가 1이라는 것은 이쯤에 요게 1이겠죠? 이쯤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근데 만약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리프트는 강한 파스티브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거예요. 스트롱 파스티브 릴레이션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0.3, 0.2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상관 분석의 약간 R 값하고 비슷한데 R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것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피어리어리 이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거래한다.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만약 10개의 화장품이 있어요. 자, 뭐 올리브영 가면 이런 화장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보시는 자, 이게 뭐 아이라이너부터 마스카라 뭐 등등등 이렇게 자, 품번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0개의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균칙을 정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마스카라를 사는 사람들은 예, 아이라이너를 어떤 걸 살까?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는 비슷한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도, 신뢰도, 지지도, 서포트랑 그다음 리프트 차트, 리프트 레이쇼 이것을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 과정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자, 이런 값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R 랭귀지에서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정리한 값인데 예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캑을 예제인데 보시면 여기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 브러쉬가 2개가 있고 립 글로스가 3개가 있고 뭐 그 컨실러가 2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각각의 제품이 있는데 자, 서포트는 예, 요 값을 계산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석만 좀 보시면 자, 리프트 레이쇼를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자, 우리가 향상도라고 했죠. 리프트 레이쇼가 제일 중요한 값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향상도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향상도는 리프트 레이쇼는 어떻습니까? 자, 1보다 리프트의 값이 크면 자, 파스티브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롱 파스티브한 관계죠.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1보다 컸어요. 맞죠? 1보다 컸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마스카라 7개 어디 갔어요? 어, 아이섀도우인가요? 아이섀도우 3개면 아이라이너.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결국은 1.19가 나왔으니까 1보다 크니까 결국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파지티브 관계가 있다. 스트롱한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니까. 즉 요거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보시면 마스카라를 구매한 고객이 아이라이너를 구매한 고객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냥 아무 고객, 그러니까 랜덤하게 아무 고객이 아이라이너를 구매한 고객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19%더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구매한 사람이 아이라이너를 구매할 가능성이 아무거나 구매한 사람이 아이라이너를 구매할 때보다 19%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전자제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요. 우리가 전자랜드 뭐 이런데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건의 거래가 있어요. 거래 내용이 있고 그 데이터에서 키보드, SD 카드, 마우스, USB 드라이브, 헤드폰, 헤드셋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5가지 제품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각각의 매장 내에서 정의를 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자, R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템을 5가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트랜잭션 1부터 쭉 있을 때 결국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아이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5개가 결국은 5개 아이템이 이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헤드셋을 구매한 사람들이 헤드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요런 지금 아이템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구매한 사람이 마우스나 SD 카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또 아이템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만 구매한 사람. 그 다음에 키보드만 구매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키보드, 마우스, SD 카드, USB 드라이브까지 구매한 이 아이템. 요 묶음이 나온 거죠. 그럼 각각의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보시는 거는 프리퀀시, 단순히 빈도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프리퀀시를 봤더니 예,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사실 보시면 뭐 키보드가 아무래도 키보드가 지금 많이 걸쳐 있죠. 키보드가 제일 지금 빈도수가 높고 SD 카드도 사람들이 많이 샀네요. 예, 그래서 빈도수는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프리퀀시 데이터,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탐색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관 규칙을 이제 우리가 R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코딩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이 되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고 쭉 보고 지금 보시면 서포트 우리가 서포트 값을 확인하셔야죠. 지지도 서포트 지지도였죠. 우리가 지지도 값을 확인하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 리프트 값. 자, 리프트 레이쇼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리프트 값. 예, 요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프트 값은 우리가 확인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1보다 리프트가 더 크면 예, 이것은 파지티브 한 거예요. 예, 릴레이션십이. 자,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 네거티브 한 거죠. 관계가 이 지금 글이 좀 잘 안 써지는데 네거티브한 관계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카운트는 뭐냐 하면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카운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관규칙으로 요즘 규칙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앞에 거 한번 해석하면 키보드를 사는 사람은 SD 카드를 살 가능성이 1.3배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를 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SD 카드를 산 사람에 비해서 1.3배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서포트는 우리가 밑에 스카터 플롯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스카터 플롯 비주얼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이때 스카터 플롯 비주얼레이션에서 예, 컴포넌트 1 그러니까 x축은 자, 서포트에 대한 값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서포트 지지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컴포넌트 2가 되겠죠. y축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 예, 이 컨피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도 리프트 차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우리가 예, 여기서부터는 파지티브 한 거고요. 자, 1 밑으로는 네거티브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주얼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